자, 교재는 430페이지 부동산 명의 신탁을 보도록 합니다. 자,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 법률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실법 이렇게 부르죠. 자, 이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합니다. 자, 1호를 보면 명의신탁 약정 나와 있죠. 자,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는 것은 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쵸?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만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을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명의신탁자가 나와 있죠. 수탁자가 나와 있고요. 자, 신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서 자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 실권리자를 말해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수탁자라 하고 빌려받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3조 나와 있습니다. 자, 3조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 때 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 명의 수탁자로 등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게 되면 밑에 8조 나와 있죠. 7조 나와 있죠. 7조를 보시게 되면 3조 1항을 위반한 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자, 관련 규제 법률이 3조 1항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약정은 당연히 무효고요. 무효고 또 그 약정에 따라서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로 합니다. 자, 일단 끊어보세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유효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3조, 4조가 있는데 약정이 무효고 그 다음 등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거기 이제 8조인데요. 8조를 보시면 자, 종중 있죠? 종중 배우자 자, 최근에 추가됐는데 이 단체까지 있어요. 종교 단체까지. 이 같은 경우에는 요 부실법 조항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명신탁 약정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됩니다. 이제 됐죠? 이제 이거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방금 법조문 읽었죠? 자, 명의신탁이라 하는 것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의 명의만 누구로 한다?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 두는 것을 신탁 약정이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우리 방금 보았듯이 관련된 법률에서 무효를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 약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었을 때 과연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탁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노트를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는 132페이지입니다. 자, 신탁 약정은 크게 여기 이자가 명신탁이 있고 3자가 명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명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이자가 명신탁 나와 있죠? 그쵸? 자,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 이때 A가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을 자기 앞으로 갖고 있자니 이 세금 문제 등이 있고 그쵸? 뭐 세금 문제 등이 있고 그래서 이건 문제다 싶어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요. 그래서 찾아가서 야, 네 명의 좀 빌려줄래? 이렇게 약정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 사례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사이에 둘 사이에 명의를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합니다. 약정. 이 약정을 했다고 해서 이 건물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진짜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내 거예요. A 내 겁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A 신탁자 소유가 됩니다. 그냥 명의만 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B 소유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게 되면 B 앞으로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명의자가 B로 돼 있기 때문에 수탁자 B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만의 관계에서는 A가 실권리자이기 때문에
A가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수탁자인 B가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명신탁 약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방금 보았듯이 이 약정은 뭐다? 이 약정은 무효인 거예요. 적으세요. 이 약정은, 이러한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적으세요. 적으세요. 이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법이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보았듯이 부실법 3조 1항에 따라서 등기해서는 안 되고 4조에 따라서 약정은 무효라 그랬고 7조에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호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명의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지금 비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B가 이 건물이 자기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B가 나쁜 생각을 합니다. B가 나쁜 생각을 해서 이 B가 이 땅이나 건물을 팔아먹어요. C라는 제3자에게 가서 매도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또는 팔아먹지 않고 담보대출 받는 거죠.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저당 잡히고 담보대출 받았을 때, 즉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뭐 가등기를 설정했거나 해서 대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 횡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대법원 판례는 횡령이 된다 그랬어요. 횡령이 된다 그랬는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A, B 사이의 약정은 무효다. 이것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설령 B 앞으로 명의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단 말이죠. 그래서 B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트를 정정하세요. 노트 횡령 X, 횡령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가볼게요. 자, 이자가 명신탁 방금 읽었어요. 자, 두 사람 사이에서 명신탁 약정을 맺고 그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경우를 말한다. 효과 보시게 되면 방금 보았듯이 약정이라든지 등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호가치가 없다는 거죠.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수탁자가 이 땅 건물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최신 판례입니다. 그렇죠? 최신 판례죠? 여기 나와 있죠? 별 붙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신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판결 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횡령죄 배웠죠? 그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을 만한 것이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꺽쇠 2번을 가보게 되면 양자가 나와 있죠? 자, 이 양자가 명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소곡이란 말은 X, 이란 말, X. 이것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줄짜리가.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부연 설명을 보게 되면 쭉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위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밑에 형법성 보호가치가 있을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요 양자가 명신탁 같은 경우는 보호가치가 있다 없다? 보호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밑에 이 부실법을 위반한 양자가 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판례가 전부 다 바뀌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바꾸시고 문제집도 다 바꾸세요. 문제집도 뭐 다 바꿔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자간 가볼게요. 자, 3자간은 다른 말로 중간생략 등기형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노트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노트 똑같죠? 자, 3자간 보게 되면 자, 이제 갑이 이 토지,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매도인이죠? 어쨌든 소유자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이 갑이 갖고 있는 이 건물, 땅이나 건물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수인이야, 매수인인데, 자, A가 직거래합니다. 그렇죠? A가 갑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좋은데, 역시 위에서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는 뭐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A가 등기 치기 전에 B를 찾아가요. B를 찾아가서 야, 네 앞으로 네 명의 좀 빌려주지 않을래? 내가 네 명의를 가지고 저 땅 건물 사고 내가 네한테 얼마의 보수를 줄 테니까 네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B가 그래 내가 빌려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빌려주는 자가 수탁자죠. A, B 사이에 있어서 둘이 약정을 맺어요. 약정을 맺고 자, 그래서 A가 갑을 만나서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줍니다. 대금 누가 줍니까? A가 줍니다. 신탁자인 A가 대금을 줍니다. 자, 등기는 자, B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B 앞으로 등기를 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명의자가 누굽니까? 명의자가 B가 명의자입니다. B가 명의로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B가 자, 위에서 보았듯이 이자가 명신탁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생각으로 B가 이걸 처분합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음을 이유로 해서 C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매도 치거나 아니면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랬단 말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다니까요. 자, 여기서 보았듯이 A, B 사이의 신탁 약정은 형법상의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효란 말이에요. 이 약정 자체가. 그래서 요 A, B 사이에 있어서 3자간도 마찬가지로 A, B 사이에 있어서 이 신탁 약정은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무효란 말입니다. 자, 무효이기 때문에 A, B 사이는 위탁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명의는 자기 앞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B가 A, B 사이 명신탁 약정이 없다니까요. 무효니까. 그래서 위탁관계 자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이것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된다 안 된다?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X에 두세요. 이거 두 가지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정할 것이 여기죠. 자, 맨 위에서 횡령이 안 된다. 여기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정정하시고요. 이 두 가지 정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를 해두라 했습니다. 필기는 여기 이거 무효라고 적으시라 그랬고 이것도 보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돼요. 됐죠? 두 가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다시 한번 와볼까요? 교재 와보시게 되면 의 자체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의를 뒤에서 배우는 계약명신탁과 섞어서 혼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의 자체를 잘 받으시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보시게 되면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대신 등기는 자기 앞으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노트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원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이 A가 가백에 돈을 주고 이 딴 건물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순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앞으로 등기 치고 그 다음에 A에서 B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을 때 이게 순서인데 이 절차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왜 생략할까요? 양도세가 무지 많이 나오니까. 그쵸? 지금 2021년도 그쵸? 2021년도 22년도 지금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이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고 2년 내에 구입한 지도 안 돼서 1년 내에 2년인가요? 1년인가 2년인가? 바로 사자마자 가계부 등기 치자마자 팔게 되면 양도세를 77%입니다. 77%. 77%니까 엄청나게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가백에서 B 앞으로 등기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A에서 B로 가는 이 절차를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형 명신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의 잘 받으시고요. 자, 효과 나와 있죠. 효과 말씀드렸듯이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 갑이 갖게 된다. 따라서 A, B 사이에 있어서 신탁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수탁자가 이 부선 처분했다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요 판례도 별표 쳐보세요. 취지가 이자가랑 것 똑같아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 생략 등기형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도 없다. 소유권 누가 여전히 갖고 있는다?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 한번 가볼게요. 노트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어쨌든 등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B 앞으로 왔잖아요. 이게 무효라는 거야. 무효. 이것도 무효.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고.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분했잖아요. 그렇죠?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횡령죄 안 돼요. 왜? A, B 사이는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과 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왜 횡령죄가 안 되는가요? 자, A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B가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왜 갑에 대한 횡령죄는 안 되는가요? 둘은 위탁 관계가 없잖아요. 애당초 없잖아요. 그렇죠? A, B 사이 있었는데 법대로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고 갑과 B 사이 여전히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래서 어쨌든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A에 대해서 횡령죄가 안 되고
갑에 대해서도 형용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수탁자 나와 있죠? 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다. 보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질 않는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역시 이게 이제 계약명 신탁이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있어서 그 위탁 관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형법상 부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쭉 논거를 내려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겠죠. 이 중간생략 등 계약명 신탁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신탁자에 대한 관계, 그렇죠? 그게 A였죠. A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형법적으로 횡령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그치, 민사소송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별 문제고 어쨌든 형법상으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명신탁을 가볼게요. 자, 계약명신탁은 어떤 건가 하면 자, 다시 노트 와보세요. 자, 노트를 와서 보시면 자, 여기 3자간 같은 경우에는 이 A가 대금을 주었잖아요. 대금을 치르고 그래서 등기가 자기 앞으로 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했다 그랬죠? 그쵸? 근데 계약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A가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A가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 A와 B 사이에 미리 약정이 있었어요. 약정이 있었고 대금을 누가 줍니까? 이 수탁자인 B가 매도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서 그렇죠? 뭐 물건지 보겠죠. 토지나 건물 보러 다니겠죠. 보러 다니면서 마침 좋은 물건지가 나왔기 때문에 B가 갑을 만나서 대금을 치르고 그리고 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중간상략 등기형 같은 경우에는 대금을 A가 지급했지만 계약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대금을 B가 지급한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등기받는 건 똑같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B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이용해서 A 몰래 이 땅이나 건물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그 뜻입니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여기 갑이 B에게 등기를 칠 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요 이전 등기 해줄 때, 요 갑이란 사람이, 이 B가 진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뒤에 배우자가 있다. 즉, 명신탁 약정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 갑이 수탁자인 B에게 등기를 해줄 때, 이 갑이란 매도인이 선의였느냐, 즉 A, B 사이에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알았다, 악의. 예? 그래서 선의냐, 악의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 와보세요. 자, 교재를 와서 보시면 법점은 보세요. 법점은 여기 4조 2항인데요. 4조 2항을 잘 보세요. 자, 명예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그쵸? 명예수탁자가 직접 돈을 주고, 상대방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게 매도인이죠, 매도인. 이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이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퀄 선의일 때에는 그런 말이야.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신탁 약정이 무효다, 유효다 이 뜻이 유효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의일 때에만 유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악이라면 여전히 무효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쭉 교재를 와서 보시면 효과 나와 있죠? 자, 의의는 읽어보세요. 의의는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을 뭐라 한다? 계약명신탁이라고 한다. 그랬고 앞에서는 중간생략 등기형은 누가 대금을 준다고요?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요게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3자간 중간생략 등기형이지 계약명신탁이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여기 계약명신탁은 당사자가 수탁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점, 그 점을 중간생략 등기형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효과를 보시게 되면 무효지만, 그쵸? 무효지만 방금 3조 1항 단서에서 보았듯이 매도인이 선의일 때에는 이 약정은 유효이고 악일 때에는 무효다. 이걸 잘 봐두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노트 왔죠? 매도인이 선의일 때에는 이 등기가 유효히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유효히 건너오기 때문에 B가 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기 거라면 자기 거. 자기 것이기 때문에 B가 A 동의 없이 이 건물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것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안 돼요. 됐어요? 두 번째, 매도인이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등기는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기 때문에 B가 이 건물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배임이 안 돼요. 이건 또 횡령배임이 안 되나? 안 된다니까. 그쵸? 왜? 이거는 A 것이 아니고 갑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횡령이 될 여지는 없지.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갑에 대한 횡령배임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내가 니랑 약정 안 했잖아. 내가 네 땅 건물 보관해주겠다는 약정이 없잖아. 그치? 약정이 없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갑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B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B는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모두 다 무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게 계약명신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와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선이든 악이든 체크 하세요. 전부 다 무효다. 무효다. 무죄다. 무죄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이 선인 경우 나와 있죠? 그쵸? 선인 경우에 거기 바라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매도인이 선인 계약명신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그걸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그쵸?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가 안 된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배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선의인 계약명신탁이죠? 그랬을 때는 마지막에 배임죄로도 안 된다. 위에 거는 횡령죄 안 되는 것이고 밑에는 배임죄 안 되는 것이고. 자, 이 판례도 출시가 잘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판례도요. 계약명신탁 판례예요. 그렇죠?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법원 있잖아요. 법원이 이제 경매를 실시하거든요. 경매를 실시하는데 자, A, B, C, D 요 네 명이 자,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갔는데 둘이 이제 뭐 동호회예요. 동호회에서 이런 동호회 있습니다. 이런 물건지 돌아다니는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A도 요 경매 4억으로 우리 들어가자. 4억으로 4억짜리니까 뭐 4억 조금 안 되겠죠. 4억 안팎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1억씩 내어서 저 경매 받자. 그래서 나중에 금액 올랐을 때 팔아서 나눠 갖자. 이런 동호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입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입찰에 들어갈 때 요 A를 대표로 하여 A 명의로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4명이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1억씩 했는데 명의로는 A 명의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낙찰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 4억짜리 이 토지 건물이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로 올랐다? 10억짜리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다 먹겠다고 이걸 나눠주기 싫어서 조금 올랐으면 나눠줄 텐데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고 이렇게 K라는 사람에게 매도합니다. 임의적으로. 이게 횡령이 될 수 있을까? 돼?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그쵸?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것이 계약명신탁 법리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그쵸? A, B, C 사이에 이렇게 약정했든지 상관없이 낙찰자인 A 단독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명의자인 A가 취득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쵸? 당연히 법원은 선이겠죠, 선이. 이런 게 모르잖아요. 이런 내부적으로 A, B, C 사이에 이렇게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선인 거예요.
선인 상태에서 이렇게 낙찰해 준 거죠. 경매도 매매 일종입니다. 매매 일종. 그래서 이건 법원 매도인이 선인 경우였죠. 성인인 경우였기 때문에 명의자가 이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판례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요 판례도 보면 수탁자의 권유라 그랬죠? 수탁자의 권유로 인해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서 토지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탁자가 매수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사자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당사자가 되었다. 이것은 뭐다? 중간생략 등 기형이 아니라 계약명신탁 약정 관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탁자가 이 부동을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받으시고 악의인 경우 하나 더 볼까요? 악의인 경우.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매도인 A 나와 있죠? 그래서 밭을 매도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명신탁 약정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약명신탁 약정 관계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전히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이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가 아니죠? 아니, 수탁자하고 매도인과 약정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약정도 없고 그 다음에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니죠. 처분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배임이 안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밑에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실행관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명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건 잘못했네요. 이건 신탁자네요. 신탁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자체를 자, 적으세요. 이 약정 자체를 뭐다? 이 약정 자체를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가치가 없다. 이거 약정 자체가.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똑같은 법리죠. 이것도 필기를 해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탁 관계에서 말하는 신탁 관계에서 말하는 약정 보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 배임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나 전부 다 횡령 배임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관련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